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 맞아요? 처음 보는 꼬질꼬질한 계집아이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저 조그만 아이가 내민 손.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1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들었던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던 날 울면서 내 바짓가랑이를 잡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차가운 목소리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누구냐? 이 물건은 어디서 났어?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아침은 완벽했습니다. 남들은 나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한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낫다고 믿었으니까요. 30년을 일궈온 내 유통그룹, 그 거대한 성 안에서 나는 여왕이자 고독한 독재자였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 차려진 전복죽은 적당히 따뜻했고 창밖의 정원사는 부지런히 가위질을 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가져온 결제 서류에 막 만년필 뚜껑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 건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아니, 이 아이가 하도 울면서 집을 찾아달라길래 잠시만 확인 좀 합시다. 내 집에서 고성이라니.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김 전무가 당황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서는 경찰관을 막아서고 있더군요. 그리고 경찰관의 다리 뒤에는 내 집 샹들리에 불빛조차 낯설어하며 잔뜩 움츠러든 작은 여자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 전무, 이게 무슨 소란이야? 내 목소리가 떨어지자 거실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늙은 경찰관이 모자를 벗으며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다름이 아니라 이 꼬마가 파출소 앞에서 아침부터 서성거리는데 쥐고 있는 수첩에 이댁 주소가 적혀 있어서 말입니다. 나는 기가 찼습니다. 내 집 주소가 적힌 수첩이라니. 어떤 잡상인이 아이를 앞세워 동냥이라도 하러 온 건가 싶어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전무 뭐해? 당장 내보내지 않고. 내가 쌀쌀맞게 돌아서려는데 경찰관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때국물이 흐르는 분홍색 점퍼에 낡아 빠진 운동화. 내 집 대리석 바닥을 밟는 것조차 용납하고 싶지 않은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내 서슬 퍼런 눈빛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쳤을 텐데 그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그 눈매가 묘하게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낯설지 않은 통증. 아이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비서들이 막으려 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민 것이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된 투박한 원형 펜던트. 세공 전문가도 아닌 내가 딸아이의 20살 생일을 맞아 밤새 손톱이 닳도록 갈고 닦아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뒷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내가 바늘로 긁어새긴 사랑하는 내 딸 MY라는 글자가 있을 테니까요. 너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다시 묻는 내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착하려 해도 심장이 멋대로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놈과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내가 내 딸인 게 부끄럽다며 뺨을 때려 내쫓았을 때 딸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매일 이거 보고 울었어요. 엄마. 그 단어가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내 딸 미연이의 자식이란 말인가? 나는 비틀거리며 아이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씻지 못한 듯한 냄새, 엉킨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말랐습니다. 내 딸 미연이는 유독 입이 짧아 내가 늘 따라다니며 밥을 먹였는데 그 딸의 자식이 이렇게 굶주린 꼴을 하고 있다니. 엄마는 어디 있어? 왜 너 혼자 왔어? 내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지만 나는 손에 힘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목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 독한 기집애가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애가 자기 자식을 내 집에 보냈을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미연이가 집을 나갈 때 내가 던져버렸던 바로 그 가계부 수첩이었습니다. 너 같은 건 나가서 굶어 죽어보라며 내가 딸의 짐가방에 쑤셔 넣었던 그 낡은 수첩.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못 일어나요. 뭐? 엄마가 자꾸 잠만 자요, 할머니. 엄마가 자면서 할머니 이름만 불러요. 잘못했다고 보고 싶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 도는 것 같아 식탁 모서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못 일어난다니. 잠만 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천하의 장 회장 딸이 어디서 굶어 죽기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내민 수첩을 낚아채듯 받아 펼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뜬 수첩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핏자국인지 김치국물 자국인지 모를 얼룩과 함께 딸의 필체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체면도 위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내 새끼가 아프다는데 그것도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저 어린 핏덩이를 이 먼 곳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전무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지만 나는 그를 뿌리쳤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부축이 아니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예. 회장님, 오늘 오전 미팅이. 닥치고 차 대기시키란 말이야. 당장? 내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아이의 때 묻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아이의 손. 이 작은 손이 내 딸의 생명줄을 쥐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가자. 내 엄마한테. 나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빌다시피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거지? 우리 미연이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거지? 아이가 끄덕이자마자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비서들이 허둥지둥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보니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내 딸이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그런 곳에 살고 있다니. 차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꼬질꼬질한 냄새가 났지만 그것조차 내 딸의 냄새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고 허름해질수록 내 불안감은 덩치를 키워 내 목을 졸랐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나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내려야 돼요.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차마 사람이 산다고 믿기 힘든 낡은 빌라에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계단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습한 입구가 마치 내 딸을 삼켜버린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떼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 문을 열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의 세월이 나에게 청구한 그 끔찍한 죗값을 기잉 마이너스 녹이 슬대로 쓴 철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끔찍한 쇠 긁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톱으로 켜는 것만 같아 나는 저절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냄새, 눅눅한 습기,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방에서 나는 병자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인 악취. 평생을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무균실 같은 저택에서 살아온 내 코에는 그 공기 자체가 맹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신발은 여기 두시면 돼요. 지훈이가 익숙하게 제 낡은 운동화를 벗어 짝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현관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내 명품 구두가 닿기조차 꺼려지는 시멘트 바닥.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 내 핏줄이 숨쉬고 있는 공간이란 말인가?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태를. 뒤따라온 비서실장이 코를 막으려다 내 눈치를 보며 멈칫거렸습니다. 그조차 견디기 힘든 악취였던 겁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 참혹한 지옥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죗값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본능이었을까요?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방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작은 창문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이 보일 만큼 낮았고 그마저도 먼지 낀 방범창에 가려져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수명을 다했는지 파르르 떨리며 음산한 빛을 뿌리고 있었죠.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린 얇은 요. 세탁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없는 누런 이불 뭉치.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 딸 미연이는 저런 곳에 있을 애가 아니야. 미연이가 누구입니까? 내 유일한 외동딸.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길고 고와서 내가 혹여나 흠이라도 날까봐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않고 키웠던 아이입니다. 잘 때는 최고급 거위털 이불이 아니면 잠들지 못했던 예민하고 고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 쓰레기 더미 같은 이불 속에 있는 게 내 딸이라고? 엄마 할머니 왔어. 엄마가 보고 싶다던 할머니 모셔왔어. 지훈이가 쪼르르 달려가 이불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불이 힘없이 들썩이더니 그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뼈와 가죽만 남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광대뼈는 흉하게 튀어나왔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고 푸석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내 딸 미연이라고? 10년 전 집을 나가며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 생기 넘치던 아이가 지훈이니? 갈라진 목소리가 그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 기침이 터져나오자 앙상한 어깨가 부서질 듯 들썩였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전신을 휘감은 공포와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연아.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누워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꿈을 꾸는 사람처럼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나 또 헛것이 보여, 엄마가 보여. 딸이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헛것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널 버리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동안 너는 이 구정물 같은 방구석에서 나를 그리며 죽어가고 있었구나.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려 아팠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지만 그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섞여 있는 내 딸의 살냄새가 맡아졌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목. 차가웠습니다.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가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내 손에 닿은 딸의 피부는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10년 전 매일 밤 로션을 발라주던 그 보드라운 손은 온데간데 없고 고된 노동과 병마에 찌든 딱딱한 굳은 살만이 만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의 머리맡, 낡은 사과 상자 위에 놓인 물건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병. 그 안에는 다 쓴 로션통이 거꾸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10년 전 딸의 생일날 선물했던 최고급 화장품 브랜드의 공병이었습니다. 내용물은 진작에 다 써서 말라비틀어졌을 텐데 딸은 그 빈 병을 버리지 못하고 머리맡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는 내가 딸을 내쫓을 때 신겨보냈던 이제는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으아. 참았던 통곡이 기어이 터져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그 빈 로션 병을 움켜쥐고 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차라리 다 갖다 버리지. 나 같은 어미가 뭐가 좋다고 이걸 끼고 살았어. 차라리 팔아서 밥이라도 사 먹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연아, 제발.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와 딸의 낡은 이불을 적셨습니다. 천하의 장 회장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내가 이 좁고 더러운 반지하 방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영문도 모른 채 내 곁으로 다가와 내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엄마께요. 그 고사리 같은 손길이 내 등짝을 때리는 채찍질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걸, 꿈이 아니라는 걸 딸도 이제야 느낀 걸까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힘없는 손가락이 내 얼굴을 더듬어 왔습니다. 차갑고 거친 그 손길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나는 맹세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너를 살리겠노라고. 설령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승사자의 멱살을 잡아 널 다시 데려오겠노라고. 하지만 딸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르렁거리는 가래 끓는 소리,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내 딸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김전모, 당장 들어와. 앰뷸런스 불러. 제 비명소리가 좁고 습한 반지하 방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품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온 저였지만 그 순간 제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짐승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의 손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연아, 미연아. 스르르 감기던 딸의 눈동자가 흰자위를 보이며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들었습니다. 아니,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미연아, 정신 차려. 제발 엄마 좀 봐. 엄마가 왔잖아. 저는 이성을 잃고 딸의 뺨을 때리듯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 닿는 딸의 뺨은 이미 산 사람의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피부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김전무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사라진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지훈이의 울음소리만이 날카롭게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아이가 엄마의 팔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이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몸짓 같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골목을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그 비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인 저에게 비켜달라는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 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혈압 안 잡힙니다. 산소 포화도 60, 심각한 쇼크 상태예요.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제게 알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그저 쇼크, 이송 같은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힐 뿐이었습니다. 대원들이 들것에 딸을 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홀린 듯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벗겨진 제 명품 구두가 진흙탕에 처박혀 뒹굴었지만 저는 신발을 다시 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 안은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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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이면서도 불길하게 울리는 기계음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저는 구석에 웅크린 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생기 넘치고 발그레하던 볼을 가진 내 딸 미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바스러진 앙상한 육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버려서,
내가 지옥으로 내몰아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이 거친 손으로 밥을 짓고, 이 손으로 어린 딸을 키우고, 이 손으로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엄이라는 작자는 지난 10년 동안 이 손을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눈앞이 흐려지며 10년 전 그날의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제 비정함을 미리 알고 울어주었던 것일까요? 어머니, 제발요 허락해 주세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20살을 갓 넘긴 미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고학생 놈을 사랑한다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딸의 눈물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곁에 있던 찻잔을 벽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미연이의 어깨가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깟 사내놈 하나 때문에 이 애미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존심이, 우리 가문의 체면이 그런 놈 하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어머니 사랑이에요. 돈이나 체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닥쳐. 그딴 풋사랑 노름에 내 인생까지 망칠 셈이야? 나가. 그놈을 택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옷까지 하나도 챙기지 말고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마라. 저는 미연이의 짐가방을 하인들에게 시켜 현관 밖 빗물 웅덩이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미연이는 빗물에 젖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그때 딸의 목에 걸려있던 것이 바로 오늘 지훈이가 제게 가져온 그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 목걸이를 낚아채듯 잡아당겼습니다. 내 깐년한테 이런 것도 아깝다. 툭 하고 목걸이 줄이 끊어졌고 저는 그것을 진흙탕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게 내 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흠뻑 젖은 생쥐꼴로 쫓겨나면서도 마당 구석 진흙탕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들고 슬픈 눈으로 저를 돌아보던 내 딸의 마지막 모습. 그때 미연이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엄마인 저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때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딸을 안아주지 못했을까요? 흐엉.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흔들리는 앰뷸런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귀신에 씌었었습니다. 체면이 뭐라고, 남들 시선이 뭐라고,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를 내 손으로 그 차가운 빗속으로, 저 지옥 같은 가난 속으로 밀어 넣었단 말입니까? 지훈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주문처럼 되뇌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들것이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자마지 응급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내 그룹의 소유인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이 병원에서조차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거나, 내 딸이 저기서 죽어가는데 진정이 돼? 김 전무를 거칠게 뿌리치고 응급실 문을 열려고 하자 간호사가 뛰어나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보호자. 그 말이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딸의 보호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보호자라니요. 시간이 지옥의 불길처럼 저를 태우며 흘러갔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1시간이 1년 같았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저주스럽게 붉게 빛나는 수술등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저 붉은 등 하나 앞에서 얼마나 더덥고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내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은 거죠? 네. 제발 말 좀 해보세요. 젊은 의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피곤에 젖은 눈으로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상태에 방치된 염증으로 폐혈증까지 진행되어 현재 다발성 장기부전이. 그런 어려운 말 집어치우고 사냐고 죽냐고 그것만 말해줘요. 제 고함에 의사가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친 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한 혹은 가망 없는 환자를 보는 듯한 무감각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환자분의 생체 활력 징후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그 문장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돼. 저는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 소나기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의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정도였습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 살려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이 병원 통째로 당신한테 줄 수도 있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와. 헬기를 띄워. 뭐든 하란 말이야. 제발 내 딸 좀 살려줘.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이미 신체 기능이. 그 순간 제 안에 버티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기둥이, 그 높고 단단했던 오만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사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 치마가 더러운 병원 바닥에 끌렸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던 제가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 의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이마를 찔렀지만 제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딸이 저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벌을 주려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딸만은, 우리 불쌍한 미연이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이요.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 무릎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패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생명 앞에서는 패배도 굴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만 준다면 제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는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70평생을 살고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그곳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닫혀있는 중환자실의 육중한 철문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갈린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물이라도 좀 드시지요. 김 전무가 종이컵을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불타는 것처럼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조차 죄스러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을 축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지훈이가 꼬물꼬물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고 해진 유치원 가방. 그 속에서 아이가 꺼낸 것은 구겨진 잡지 몇 권과 투명 파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훈이가 제 무릎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눈으로 아이가 내민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것은 스크랩북이었습니다. 경제 잡지, 신문 기사, 여성지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에 실렸던 모든 페이지들이 삐뚤빼뚤하게 오려져 그 파일 안에 소중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붉은색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도 멋지다. 대상 수상 축하해요, 엄마. 나도 거기 가서 꽃다발 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 아프지 마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연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짐짝처럼 내쫓고 마지막 정표인 목걸이마저 끊어버린 비정한 어미를 당연히 증오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는 그 먼 곳에서 그 시궁창 같은 가난 속에서도 화려한 조명 속에 사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증오가 아니라 동경으로. 엄마가요, 밤마다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지훈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분이 내 외할머니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 나중에 지훈이가 크면 꼭 할머니 찾아가. 할머니는 지훈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아, 제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지만
이 꽉 막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이 등신 같은 거사, 차라리 욕을 하지. 차라리 원망을 하지. 왜 나 같은 걸? 눈물이 파이 위로 툭툭 떨어져 딸이 적어놓은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딸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딸이 저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식을 버린 패륜적인 어미였지만 딸은 끝까지 저를 어미로 대접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강미연 환자분 보호자님?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우리 딸 잘못된 건 아니지요? 지금 바이탈이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하지만 환자분 안정을 위해서 절대 큰 소리 내시거나 우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안 울겠습니다. 소리 안 낼게요. 제발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기계음 소리만이 가득한 그 차가운 공간. 하얀 커튼을 걷어내자 온갖 튜브와 전선을 몸에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까이서 본 딸의 모습은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물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팔에는 멍 자국과 주사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거칠한 손등.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손은 피아노를 치던 손이었습니다. 쇼팽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건반 위를 날아다니던 그 하얗고 긴 손가락. 그 손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한 노동에 닳고 닳아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딸의 발을 보았습니다. 발 뒤꿈치는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발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걷고 얼마나 서서 일했으면 발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제가 안락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던 그 시간 동안 내 딸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이 발로 세상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약속했는데, 울지 않겠다고 간호사에게 맹세했는데, 제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더니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딸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기계음 소리에 묻힐 만큼 작게, 하지만 제 영혼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미연아, 엄마 왔다.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이 못난 애미 탓이야. 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거친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고 비비며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일어나기만 해. 제발 눈만 떠줘. 그러면 엄마가 내 남은 인생 다 너한테 줄게. 내가 겪은 고생, 내가 흘린 눈물, 엄마가 다 갚아줄게. 아니, 갚는다는 말로도 부족해.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제 눈물이 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뺨에 닿아 있던 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제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힘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미연아? 저는 숨을 멈추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겨있던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듣고 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 그래,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죽어도 내 곁에서 죽고, 살아도 내 곁에서 살아.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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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마치 딸과 저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던 중환자실의 밤이 지나고 기적처럼 딸의 바이탈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담당 의사는 천운이 따랐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 저를 두고 떠나지 못해 그 모진 목숨줄을 억척스럽게 붙잡아준 덕분이라는 것을요.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병원에서 가장 비싼 VIP 특실을 잡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호텔 스위트룸 같은 가구들, 푹신한 보호자용 침대, 하루 입원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 화려한 방에 제 딸을 눕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고급 침구 속에 파묻힌 딸의 모습은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 호화로운 배경 속에서 제 딸의 앙상한 몸은 더욱 도드라져 보여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회장님, 서울에서 제일 유능한 간병인 팀을 불렀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따님을 돌볼 겁니다. 회장님은 이제 회사 복귀하셔서 밀린 결제를. 김 전무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회사는 비상이었고 저는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병원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3명의 베테랑 간병인들이 제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능숙한 손길로 딸의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으려 했습니다. 환자분, 몸 좀 닦을게요. 팔 좀 들어보세요. 간병인이 젖은 수건을 들고 딸의 팔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수 상태나 다름없던 딸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꽂힌 호흡기 사이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이더니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발작하듯 팔을 휘저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B-, B-, 하고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어머, 환자분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간병인들이 당황해서 딸의 팔다리를 붙잡으려 하자 딸의 발작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그 손길이 불이라도 되는 것처럼 딸은 온몸으로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지 못해 꺽꺽거렸습니다. 그만둬. 당장 그 손 떼.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간병인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녀들이 물러나자 거짓말처럼 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딸은 다시 깊은 늪으로 빠져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딸에게 타인의 손길은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빚쟁이의 위협이나 고된 노동의 재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몸이 기억하는 공포, 무의식조차 거부하는 타인의 개입, 돈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붙여주면 해결될 거라 믿었던 제 오만이 또다시 딸에게 상처를 입힌 꼴이었습니다. 다 나가. 예. 회장님, 하지만 수액도 갈아야 하고 몸도 닦아야 하는데. 나가라고 했어. 아무도 들어오지 마. 김 전무 자네도 나가 있어. 저는 쫓아내듯 그들을 병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넓은 병실에 덩그러니 남은 건 저와 침대 위의 딸, 그리고 구석에서 겁에 질려 눈치를 보는 손녀 지훈이 뿐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병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수건을 적셨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도록 제 손으로 밥 한 번 지어본 적 없고 빨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기업 합병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참으로 쓸모없이 고귀하기만 한 손이었지요. 지훈아, 할머니가 할게. 할머니가 엄마 닦아줄게. 저는 비단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딸의 환자복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단추를 푸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여나 내 서툰 손길에 딸이 또다시 발작할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딸의 나신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옷 위로 짐작만 했던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 움푹 패인 배,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을 찌른 것은 몸 곳곳에 남은 흉터들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져서 생긴 듯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벅지에는 어디에 긁혔는지 모를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등 쪽에는 욕창이 생기기 직전에 붉은 반점들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내 귀한 딸 몸에 이게 다 무슨 자국이니?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딸의 어깨를 조심스레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살점이 밀릴까, 아플까, 깃털처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미연아, 엄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엄마 손이야. 제가 속삭이자 신기하게도 딸은 얌전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전에 발작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듯 편안한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무의식 중에도 엄마의 손길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토록 모질게 내쳤던 이 나쁜 년의 손을 그래도 엄마라고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겁니다. 저는 딸의 겨드랑이를 닦고 땀이 찬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팔을 들어 닦아주는데 팔뚝 안쪽에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데인 것일까요? 아니면 좁은 방에서 요리를 하다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흉터 위에 입을 맞추며 수건으로 그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뜨거웠지? 아팠지? 엄마가 호해줄게,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제 눈물이 딸의 마른 피부 위로 뚝뚝 떨어져 물기와 섞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거기는 엄마가 간지럼 타요. 살살 해야 돼요. 아이는 익숙한 듯 물티슈를 뽑아 엄마의 손바닥을 닦아주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픈 엄마를 수발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또 한 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늙은 어미로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어린 것은 벌써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보다 낫네.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엄마가 어디를 좋아하는지. 엄마는 발 주물러 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식당 일 끝나고 오면 항상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제가 밟아줬거든요. 저는 아이의 말에 따라 딸의 발치로 갔습니다. 퉁퉁 부은 발. 발바닥은 갈라지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제 양손으로 딸의 발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서투르지만 정성을 다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최고급 정장 치마가 물에 젖는 것도 무릎이 아픈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붓기가 내 죄의 무게인 양, 내 손으로 다 빼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원하니? 시원해? 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우아함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지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아픈 자식의 발을 씻기는 늙고 힘없는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딸의 몸을 닦고
주무르기를 반복했을까요? 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엄마.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딸의 얼굴 가까이 귀를 댔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미연아. 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몽롱한 상태였지만 딸은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시선이 제 땀 젖은 얼굴과 걷어붙인 소매, 그리고 물에 젖은 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일이라곤 안 해본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 딸의 눈가에 물기가 고이더니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정말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엄마 땀 냄새나. 그 한마디. 장난기 섞인 하지만 물기 어린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바보처럼 웃으며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냄새나지? 엄마가 냄새나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다 닦아줄 거야. 평생 닦아줄게. 딸은 대답 대신 제 손바닥에 얼굴을 부비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이 10년 전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소녀 시절의 미연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우리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돈으로 바른 호화로운 병실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건 비싼 가구가 아니라 비로소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딸을 살리는 건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수억 원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투박하고 늦어버린 하지만 진심이 담긴 엄마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 딸이 제게 건넨 땀 냄새 난다는 농담이 꿈은 아니었을까?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딸의 숨소리를 지켰습니다. 혹여나 잠들면 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중환자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깊숙이 들어올 때쯤 저는 잠깐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호자 침대도 마다하고 딸의 손을 잡기 가장 좋은 딱딱한 보조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엄마.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작은 부름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미연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맑아진 눈동자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깼니?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저는 허둥지둥 딸의 이마를 짚고 손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의식이 분명해지자 딸은 오히려 저를 낯설어하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몸을 움츠리는 그 미세한 거부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호화로운 병실, 그리고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최고급 환자복, 무엇보다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모님인 제가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을 입고 자신의 시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딸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면목이 없어서.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10년 만에 눈을 뜬 딸이 제게 한 첫 정식 인사는 사랑한다도 보고 싶었다도 아닌 사과였습니다. 그 말이 마치 감히 제가 어머니께 폐를 끼쳤네요 라고 들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면목이 없다니. 그런 말하지 마라. 제발. 저는 딸의 말을 막으려는 듯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고프지? 너 일어나면 주려고 엄마가 죽 쑤어왔어.
병원 밥은 맛없잖아. 내가 좋아하던 잣죽이다. 저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잣향기가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사실 이 죽을 끓이느라 새벽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쌀을 불리고 잣을 갈다가 믹서기를 엎지르고 냄비를 태워 먹기도 했지요. 결국 도우미 아주머니의 코치를 받아가며 겨우 완성한 제 인생 첫 요리였습니다. 침대를 세우고 딸의 턱 밑에 수건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하얀 죽을 떠서 호호 불었습니다. 자, 해봐. 딸은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을 보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질이 서툴다고 흘리고 먹지 말라고 매섭게 꾸짖던 제 모습이 떠오른 걸까요? 딸은 입을 벌리는 것조차 죄스러운 듯 쭈뼛거렸습니다. 어서. 쉽겠다. 응? 우리 딸 착하지. 제가 어린아이 달래듯 사정하자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죽이 딸의 입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꿀꺽. 모굴대가 움직이며 음식을 넘기는 소리가 제게는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맛이 어떠니? 간은 맞아? 제가 조바심을 내며 묻자 딸의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거짓말. 제가 언제 이런 걸 해준 적이 있다고. 매일 남이 차려준 밥상에 앉아 국이 짜다. 반찬이 이게 뭐냐 타박만 했지. 따뜻한 죽 한 그릇 직접 끓여준 적 없는 비정한 어미였는데 딸은 기억 속에 저를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2숟가락, 3숟가락. 딸이 받아먹을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숟가락째를 뜨려는데 딸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 하나 없는 그 앙상한 손이 제 손목을 붙들고 숟가락이 아닌 제 얼굴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엄마. 딸의 손끝이 제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관자놀이 부근을 스치는 거친 손길.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셌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염색. 저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미용실에 가서 새치 염색을 해왔습니다. 장 회장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뒤로 거울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 머리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흉하게 올라와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며칠간 씻지도 못해 기름지고 초라한 노파의 머리카락. 엄마도 늙지. 세월이 얼만데. 제가 애써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딸은 제 흰머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무적일 줄 알았던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작고 늙어버렸나 하는 서글픔, 그리고 그 늙음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늙은 거죠?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죽그릇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 같은 거 그냥 잊고 살지. 왜 이렇게 늙도록 고생했어요? 나는 엄마가 나 미워해서 나 같은 건 지워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딸이 오열하며 무너졌습니다. 10년을 묵혀온 서러움이 제 흰머리를 본 순간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이 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딸의 등이 제 품 안에서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미연아. 널 미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저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울부짖듯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벌 받아서 그래. 너 내쫓고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하늘이 엄마한테 벌 준 거야. 그래서 늙은 거야. 내 탓이 아니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딸이 제 환자복 깃을 움켜쥐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버린 거 아니지? 나 싫어서 버린 거 아니지?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그 말. 그 한마디를 뱉어내기 위해 딸은 그 긴 세월을 홀로 알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를 내가 왜 버려? 내가 미쳤어서 그랬어. 내가 귀신에 씌었어서 그랬어. 미연아, 용서해다오.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 병실안은 우리 모녀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탯줄로 이어진 것처럼 엉겨붙어 우는 두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그리고 엄마의 등 뒤에서 짧은 팔을 뻗어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마, 엄마도 울지마, 이제 우리 같이 살잖아.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등 뒤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의 마지막 구석까지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딸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에 있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그리고 내 딸의 딸. 이 작고 여린 생명들이 내 남은 생의 전부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늦게나마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수업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지훈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아무도 우리 못 갈라놓게 딱 붙어서 살자.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 눈물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은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자, 울어서 배 꺼졌겠다. 마저 먹자. 먹고 얼른 나와서 우리 지훈이랑 놀러 가야지. 딸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벌려 제가 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는 내 딸. 그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배부르고 행복한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흰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참회의 증거이자 사랑의 훈장이니까요. 계절의 시계는 참으로 정직하게 흘러가더군요. 병실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듯 제 딸 미연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명의 색이 돌아왔습니다. 지옥 같던 밤들을 지나 이제 우리 모녀에게도 평범하지만 눈물겨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옳지, 잘한다. 병실 복도에서 저는 딸의 겨드랑이를 부축하고 걷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린 딸은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30년 전 미연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그날처럼 저는 다시 아기 엄마가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며 딸의 발걸음을 응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거우시죠? 쉬었다 해요. 미연이가 미안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무겁긴 뭐가 무거워. 너 깃털 같아. 더 먹어야 해. 더 튼튼해져야지. 저는 딸의 땀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서 걸어보라고 다그쳤을 제가 이제는 딸이 힘들까봐
쉬어가자고 사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만 치서 엄마 파이팅, 할머니 파이팅, 을 외치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 풍경이 너무나 평화로워 저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합병건 최종 서명일이 오늘입니다.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가셔야 합니다. 김 전무가 굳은 얼굴로 병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재촉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두꺼운 결제 서류 뭉치. 예전에는 저 서류 하나하나가 제 목숨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저 종이 쪼가리에 제 서명이 들어가야 수천억 원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밥줄이 결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밥숟가락 하나가 더 중요한 지금 저 서류들은 그저 귀찮은 종이 뭉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전무, 내일 아니 모레 하자고 해. 지금 미연이 물리치료 시간이야. 회장님, 이번 건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주들이 회장님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하며 회의만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결단해 주십시오. 김 전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있던 미연이가 불안한 듯 눈치를 보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저 괜찮아요. 지훈이랑 있으면 돼요. 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지는 건 싫다는 착한 마음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눈빛.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양손에 떡을 쥐고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게 있어 놓아야 할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 가자. 회사로. 저는 병실 옷장에서 구겨진 환자 보호자복을 벗고 김 전무가 가져온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흰머리는 염색하지 않아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가서 정리하고 올 게 있어서 그래. 정리요? 그래. 아주 중요한 정리.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지훈이를 한번 꽉 안아준 뒤 병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임원들이 도열해 저를 맞이했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임원들은 합병의 중요성과 수익성에 대해 침을 튀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유통업계 1위 탈환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2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 숫자들에 미쳐 살았습니다. 1등, 최고, 최대 그런 단어들이 제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딸의 손을 잡아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 숫자들이 내 딸의 웃음 한 번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요. 200% 영업이익이 내 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만.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합병 진행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전무조차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둔 사임서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40년 저는 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가족도, 제 친구도, 제 자신도 버리고 오로지 장 회장으로만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많은 부를 얻었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임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아픕니다. 제가 돌보지 않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제 시간은 오로지 제 딸과 손녀를 위해서만 쓰고 싶습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밥 지어주는 엄마로, 옛날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 없이는 이 그룹이, 아니요. 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아니, 늙고 욕심 많은 저보다 전문 경영인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제 지분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딸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 쓸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직원들, 저처럼 가족 버리고 일만 하게 만들지 마세요. 집에 일찍들 보내세요. 나중에 저처럼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저는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 장명자. 황금색으로 빛나는 저 세 글자. 저 이름을 지키기 위해 딸을 버렸고 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명패를 서랍 깊숙한 곳에 뒤집어 넣었습니다. 안녕, 장 회장. 고생했다. 하지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 하나만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줬던, 하지만 싸구려라고 쓰지 않고 방치해뒀던 그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는 풍경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택시 타고 갈 거야. 이제 수행비서 필요 없어.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전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모신 그에게도 독한 회장이 아닌 인간 장명자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짠했나 봅니다. 김 전무, 자네도 그만 퇴근해. 가서 자네 딸이랑 밥이나 먹어. 나처럼 되지 말고. 저는 웃으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딸이 기다려서요. 택시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제 흰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망가질까봐 창문 한번 열지 않던 예전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다니.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미연이와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주 깨끗하게 끝내고 왔지. 저는 두 팔을 벌려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명품 정장 재킷에서 나는 빳빳한 냄새 대신 이제 곧 이 옷을 벗어던지고 입을 헐렁한 몸빼 바지와 알치마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미연아, 지훈아. 우리 퇴원하면 어디로 갈까? 저 큰 집은 너무 넓고 춥잖아. 우리 셋이 딱 붙어 잘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갈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할머니? 지훈이가 방방 뛰었고 미연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회사 그만두신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그만둔 거야.
내가 행복해지려고. 너희랑 밥 먹고, 너희랑 자고, 너희랑 웃으려고. 그게 진짜 사는 거잖아. 안 그러니? 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창밖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회장 명패를 단 시절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창틀 사이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자연의 섭리만큼이나 저희 세 식구의 삶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콩나물 아줌마가 다 팔리고 없대. 저만 치서 지훈이가 깡충깡충 뛰어가며 손짓을 합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검은 세단에서 내리지 않으면 걷지도 않았던 제가 이제는 장바구니를 끼고 동네 재래시장을 누비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유, 같이 가자. 이 녀석아, 할머니 무릎 생각도 안 해주니? 제가 엄살을 부리며 쫓아가자 시장 상인들이 아른 체를 하며 말을 건넵니다. 어이구, 지훈이 할머니 오셨네? 오늘 물 좋은 고등어 들어왔어. 한 손 가져가. 할머니, 덤으로 시금치 좀 더 넣었으니까 무쳐 드셔. 그들은 제가 한때 뉴스에 나오던 재벌 총수였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손녀딸 끔찍이 아끼고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고 옥신각신하는 동네의 흔해 빠진 지훈이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인사를 받을 때보다 지훈이 할머니라고 불리며 덤으로 얻은 시금치 한 단을 받아들 때가 더 마음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 냄새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우리는 장바구니 가득 봄나물과 생선을 담아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방 3개짜리 지은 지 20년 된 낡은 빌라입니다. 예전에 살던 저택의 거실만 한 크기도 안 되는 집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참 좋습니다. 현관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는 이 좁은 공간이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기엔 더없이 완벽하니까요. 다녀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앞치마를 두른 미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제 딸 미연이.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앙상한 뼈만 남았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볼에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돕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이 1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앳된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 엄마 왔다. 오늘은 시장에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이거 봐라. 내가 좋아하는 쑥갓이랑 두릅 좀 사왔다. 어머, 싱싱하네. 엄마 힘들었죠? 얼른 씻으세요. 제가 된장찌개 올려놨어요. 딸이 제 손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듭니다. 그 자연스러운 손놀림. 엄마와 딸이 주고받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 이 평범한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먼 길을, 그토록 아프게 돌아왔나 봅니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영락없는 할머니입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검버섯이 조금 늘었고 염색을 하지 않아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샜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에 몸빼 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예전에 비서실장이 봤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윙크를 한번 날려줍니다. 장명자, 너 지금이 제일 예쁘다. 부엌으로 나오니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도마 위에서 또각또각 칼질하는 소리, 지훈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 정막만이 감돌던 그 거대한 저택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행복의 소음들입니다. 엄마 간 좀 봐주세요. 미연이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줍니다. 조금 삼삼한데? 내가 짠 걸 좋아해서 그런가. 엄마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짠 거 절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딸의 잔소리가 듣기 좋아 저는 짐짓 입을 삐죽거리며 식탁에 앉습니다. 좁은 식탁. 세 사람이 앉으면 무릎이 닿을 만큼 작은 식탁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차려진 밥상은 왕의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된장찌개, 방금 무친 시금치 나물,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마리.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가 씩씩하게 외치고 숟가락을 듭니다. 저도 딸도 마주보고 웃으며 수저를 듭니다. 뜨거운 밥 한 숟가락에 고등어 살점을 올려 입에 넣습니다.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밥알이 넘어가는 느낌에 가슴속까지 훈훈해집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지훈이가 갑자기 밥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딸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불안한가 봅니다. 이 꿈 같은 행복이 깨질까봐 다시 그 차가운 반지하 방이나 무서운 저택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지훈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끊어버렸던 그 목걸이. 지훈이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들고 있었던 낡고 끊어졌던 그 펜던트. 제가 종로의 귀금속 세공 장인을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끊어진 부분을 감쪽같이 잇고 광을 다시 낸 것입니다. 이리 와보렴. 저는 미연이를 불렀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다가오자 저는 딸의 목에 조심스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딸의 쇄골에 닿았습니다. 30년 전 20살 생일에 걸어주었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애틋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잠금장치를 채워주었습니다. 미연아, 그리고 지훈아, 잘 들어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투박한 손과 딸의 고운 손, 그리고 손녀의 작고 따뜻한 손이 식탁 위에서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것처럼 우리 인연도 다시 이어진 거야. 한번 끊어졌다 다시 이은 줄은 처음보다 더 단단해서 절대 다시는 안 끊어진단다. 미연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는 끝내 다시 만난 가족이다. 죽음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할머니가 약속할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희들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지훈이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연이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식탁 위로 찌게 끓는 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창밖에는 둥근 달이 우리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과 손녀가 잠든 방에 들어가 봅니다. 한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문득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높은 빌딩 꼭대기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빌라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동네의 가로등 불빛은 투박하지만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장 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콩나물 값을 깎는 할머니이고 딸의 밥상을 차리는 엄마이며 손녀의 재롱을 보는 관객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라고. 고맙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다, 나의 가족. 저는 방문을 닫고 나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줘야겠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당근도 잘게 다져 넣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맛있는 계란말이를요. 그런 생각을 하니 내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져 가슴이 뜁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맞는 참으로 설레는 봄날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